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위가 다음 달부터 최대 298만 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신용 인플레와 리스크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경기 불안에 대비한 충당금 규모를 1조 원가량 늘린 영향입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최초로 재활용 소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부품 30%를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방침인데 자칫 테마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융당국도 오늘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최대 298만 명의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용 인플레와 리스크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이력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웠던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금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전액 상환한 규모를 259만 명으로 집계하고 여기에 39만 명까지 연체 금액을 상환한다면 최대 298만 명이 혜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12일부터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5만 명은 현행 카드 발급 기준인 최저 신용점수 645점을 충족하고 25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자격 조건인 신용점수 863점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사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과 기존 신용점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사면을 통해 상승한 신용점수가 금융사의 신용평가 체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금융권의 리스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정부는 신용사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고 1999년, 2013년, 2021년 단 3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신용점수 상승이 실제 차주의 상환 능력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을 견디지 못해 돌려막기 대출마저도 힘든 자영업자의 연체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는 역대 최대인 13조 원으로 1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정부 주도 신용사면은 일시적인 신용점수 상승일 뿐 장기적인 연체율 상승과 부채관리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 원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이자 이익이 부진한 가운데 대규모 충당금 적립과 상생금융 비용 지출이 주요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오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2조 5,16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20%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증권사 평균 전망치인 컨센서스보다 2,400억 원가량 낮은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78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8,200억 원이나 감소한 건데 대손 비용을 대거 쌓은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쌓은 대손 비용은 1조 8,810억 원, 4분기에만 8,02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우리금융은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이를 만회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들어서기 직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태와 함께 정부의 상생금융 비용 확대 요청이 잇따르면서 전년 대비 역성장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여전히 은행 편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룹 계열사 15곳 가운데 우리은행의 이익 비중이 99.9%에 달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 5,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63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주요 계열사인 카드와 캐피탈의 순이익은 각각 1,110억 원, 1,2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이 3조 원대 순이익 달성에 실패하면서 앞서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그룹과의 격차도 9,300억 원가량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NH농협금융그룹과도 격차가 좁혀질 수 있어 4대 금융지주 지위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올해 이익 전망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부동산 PF와 중소소상공인 부실 우려도 점차 커지면서 업황은 더욱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증권사 인수를 시작으로 보험사 등 기업 인수합병 M&A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업황을 고려하면 공격적 영업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오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 5천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 3,250원에서 57만 5천 원이 될 전망입니다.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로 최대 50만 원입니다. 업계에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재활용 소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업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부품 30%를 재활용 소재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구리와 주석, 금 등 일부 금속 소재부터 재활용 소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구리, 주석, 금 등 일부 금속 소재를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속 소재는 메모리 반도체 완제품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소재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재활용하면 자원순환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재활용, 재생 가능 소재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이런 흐름에 맞춰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재활용 소재 활용 비율은 지난해 기준 한 자릿수 후반대 수준. SK하이닉스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재활용 소재가 사용되는 비율을 중량 기준으로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는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체제도 정비합니다. 직접 구매하는 재활용 소재에 대해 인증 절차와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협력사가 납품하는 부품 소재에 대해서도 품질 평가서를 제공받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완성품 보호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재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며 넷제로 달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통해서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한 수혜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난 가운데 자칫 테마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좀 국내 증시 연초 성적표가 좀 어떻습니까? 네, 연초부터 국내 증시는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총력전이 무색한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의 1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G20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나홀로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지난 1월 한 달에만 8%가 넘게 올랐고요. 미국 역시나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증시 부양을 위해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계속 발표를 해드렸는데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좀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화두는 단연 저평가주입니다. 지난주 주가 순자산 비율을 뜻하는 PBR이 낮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자동차주, 금융, 증권, 지주사 등 만년 저평가됐던 업종들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이 기록이 됐는데요. 현재는 수급 쏠린 현상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정부에서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예고한 영향인데요. 배당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해서 투자 저변을 높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이는 일본을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관건은 일본만큼의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국내 가계 자산의 비중상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낮고요. 또 특히나 중국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KB증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중은 15.5%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요. 반면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비중은 60%를 현재 넘어서면서 일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KB증권은 가계 구조상 일본만큼의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런 평가를 또 내놨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국내 산업 구조 특성상 업황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정책에 의해 배당을 확대해도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증권가에서는 좀 저평가주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묻지마식의 어떤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증시에서 이렇다 할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책적인 기대감만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투자를 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 환원이 핵심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자구안, 자선책을 내놓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내놓을 수 있는 의지와 여력이 있는지, 수익성이나 총 자본력, 그리고 또 유동성 등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실질적인 PBR을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사주 매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각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이번에 소각 의무화는 이제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소각한 이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연말부터 좀 다양한 증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이제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이후에 각종 증시 부양책을 현재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고요. ISA의 납입 한도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가운데 오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둘러싸고 정부가 각종 증시 부양책을 내놓자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총선을 노린 단기 부양책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정부가 구상했던 실질적인 이 체질 개선이라는 증시 방향이 보다 이 대책이 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같이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주주 환원책이 주목을 받아 개인 투자자들의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당 배당금, DPS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주가는 전일보다 0.20% 오른 5만 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SK텔레콤이지만 4분기 실적 공개 이후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NH, 하나, SK, 미래에셋증권 등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6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증권가는 SK텔레콤에 대한 호실적과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주가 상승의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책 부문에선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DPS가 오른 점을 지목했습니다. SK텔레콤의 DPS는 2022년 3,320원에서 작년 3,540원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감소로 DPS가 각각 1,960원, 650원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안솔루션 기업 S1도 6년 만에 DPS를 상향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1은 지난 16일 보통주 한 주당 2,7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 증권가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베스트, 하이투자, DS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S1 주가는 지난 18일 5만 8천 원을 찍은 이후 상승 곡선을 보이는 중입니다. 이 밖에 현금 배당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기아가 배당 성향 25%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가장 많은 현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약 2조 2,190억 원 규모입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지난해 배당 성향은 16%로 배당금 규모는 약 2조 4,500억 원입니다. 올해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 패션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에 진출해 중국인 MZ세대를 성공적으로 공략하며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 수출에 부진을 겪고 있지만 패션업계의 상황은 다릅니다. 중국 내부에서 애국 소비 열풍이 강한데도 K-패션업계는 이를 뚫고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에서 제품을 접하면서 중국의 MZ세대가 자연스럽게 한국 패션에 관심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뷰티 제품과 달리 패션은 브랜드가 제품에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패션은 제품에 브랜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확실히 브랜드가 인식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다 중국 내 영업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한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배척하는 게 좀 덜한 거죠. 특히 MLB 브랜드의 판권을 가진 한국 패션 회사 FNF는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FNF의 지난해 잠정 매출은 2조 원,
이 중 중국 매출은 MLB 브랜드 인기에 힘입어 2021년 3,840억 원에서 2년 사이 약 8,03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점포수 역시 2021년 2분기 기준 239개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1,100개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역시 스파와 뉴발란스가 중국에서 흥행함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패션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 법인을 통합하고 스파의 경우엔 중국에서 한국과 매장 인테리어, 상품 등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2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잭시미스는 중국 내 애슬레저룩 수요를 서서히 흡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라인몰 티몰, 징동닷컴 등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중국 스포츠 전문 유통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잭시미스 관계자는 올해 중국 현지 생산 기지를 통해 현지 트렌드와 수요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기획하고 생산해 중국 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패션 업체들. K뷰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상품성을 더욱 강화한 2024 코나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코나는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 모던 플러스를 추가하고 트림별로 안전과 편의 사양을 기본화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모던 플러스는 엔트리 트림인 모던 트림을 기반으로 운전석 전동 시트, 1열 통풍 시트 등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모던 트림의 2열 에어벤트,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직물 루트와 18인치 알로이 휠을 기본화하고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을 기본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코나 모던 트림은 판매 가격을 40만 원 이하에 구매 부담을 낮췄고 이외 트림은 일부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추가했지만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내년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최근 시니어 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병원 연계 서비스와 물리치료실 등의 부대 시설이 집약돼 노인 맞춤형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에 한미글로벌은 자회사를 통해 시니어 주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오늘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 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시니어 주택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분에서 시니어 주거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선 설문조사 결과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이 점점 줄고 있고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다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가 9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노년층 인구 대비 시니어타운에 입소할 수 있는 비율은 2인 가구 기준 0.17%에 불과한 셈입니다. 한미글로벌이 시니어 주택 사업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의 인구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커뮤니티를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택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내년 초 서울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대에 시니어 주택인 위례 심포니아를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병원 연계 서비스와 물리치료실 등의 부대 시설이 연계된 게 특징입니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에 내리던 비와 눈은 그치고 하늘은 대체로 흐린데요. 오늘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 강원 영동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 전국 내륙과 산간 지역에도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약한 비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가 WHO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4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2도, 서울 4도, 대전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영하 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영하 1도, 제주는 영상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전주 6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동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